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을 때 저는 아직도 그게 마지막 소리일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윤정화, 올해 71살입니다. 을지로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40년 동안 해왔죠. 새벽 5시부터 밀가루 반죽하고 멸치, 우린 국물로 하루하루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손님들은 할머니 칼국수 하나요? 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제 이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따뜻한 그릇 하나 건네면서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키운 서구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며느리 나래도 착해 보이고 노년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가게 일이 힘들긴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라고 할 때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서구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가끔씩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요. 엄마, 우리 가게가 좀 어려워서. 이런 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보증금 이야기로 끝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말투가 절박해지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들 서구와 며느리 나래가 엄마,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이라도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평소 쇼핑을 좋아하지 않던 나래가 갑자기 백화점을 가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평일 오후에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얼마나 다정하던지요. 나래가 직접 골라준 가디건을 입혀주면서 어머니,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과하게 친절한 것 같기도 했어요. 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피곤하시죠?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를 연발하며 저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사다 주는 모습이 어쩐지 어색했어요. 어머니, 가방 무거우시죠? 제가 들고 다닐게요. 나래가 제 지갑과 휴대폰까지 챙겨준 건 그때였어요. 고마웠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제 소지품들이 하나둘씩 나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였죠. 저녁을 늦게 먹고 지하철역에 내려왔는데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는 절대 이런 시간까지 밖에 안 있어요. 새벽에 장 보러 나가야 하니까 일찍 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나래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잠깐, 편의점에서 호두 과자 좀 사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막차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갈게요. 서구도 따라 올라가면서 5분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서구 얼굴을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뭔가 미안한 듯한 그러면서도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죠. 다른 승객들을 보면서서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 학생은
학원에서 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자꾸 흘렀는데도 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고요. 플랫폼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편의점에 호두과자 사러 가는데 30분이나 걸릴 리 없잖아요.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서 계단 쪽을 몇 번 쳐다봤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역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각은 밤 12시입니다. 막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출구를 통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형광등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텅 빈 플랫폼에 저 혼자 남겨진 거려. 마지막 전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전부 나래가 들고 간 검은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돈도 한 푼 없고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그때 문득 낮에 들었던 나래의 말이 떠올랐어요. 화장실 갈 때 나래가 서구에게 작은 소리로 하던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보증금 정리도 더 쉬워요. 요양원 이야기도 그때 꺼내는 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어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를 여기 혼자 남겨두고 간 거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무원 아가씨가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박세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눈빛의 여자 직원이었어요. 가족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 드려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서구 번호를 적어줬죠. 세연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 죄송합니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그 차가운 안내음이 3번 울렸어요. 바로 그때 확신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그들이 전화번호까지 바꿨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가 모르는 다른 번호를 준 거였어요. 40년 동안 칼국수를 끓이며 모은 보증금. 그 돈 때문에 제가 길거리에 버려진 거였어요. 세연 씨가 저를 역 휴게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을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배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서구가 계속 꺼내던 보증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 가게 인테리어만 좀 도와줘요. 한두 달만 빌릴게요. 라고 했는데 점점 말이 바뀌더라고요. 보증금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에 너무 큰 집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실은 그들의 빈티지 카페가 이미 3번째로 실패했다는 걸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서구가 화장실 갈 때 테이블에 놓고 간 장부를 얼핏 봤거든요. 카드론 2천만 원, 내부업체 대출 1,500, 밀린 임대료 8개월분. 숫자들이 무자비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밀가루 반죽해서 모은 돈으로도 메우기 어려운 구멍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낮, 집에 들렀을 때 테이블 위에 낯선 서류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나래가 얼른 치우려고 했는데 이미 봐버렸거든요.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서위임, 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요청서, 요양시설 입소 상담 신청서. 나래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서명 필수도. 관리 어려워서 요양보호사 연계 검토도. 보증금 정리 후 시설 입소 추진. 요양시설 관리. 그때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과 돈을 모두 가져가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세연 씨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가족 내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죠. 그리고는 휴게실 전화로 야간 상담센터에 연결해 주었어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와 상담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간 쉼터로 모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 세연 씨와 함께 지하철역 근처 야간 쉼터로 갔어요. 거기서 강유림이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났죠.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유림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바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패턴이에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탈취죠. 지금 당장 보증금 지급 정지 신청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첩에서 여러 번호를 찾아 적어주며 덧붙였어요.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노인학대 신고센터, 그리고 공익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어르신 명의 계좌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옮겨진 흔적이 있으면 은행에 이상거래 신고부터 하시고 집주인에게는 내용 증명으로 임의해지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기세요. 유림 씨가 설명해 준 절차들이 복잡하긴 했지만 체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피해자이시고 어르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어요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날 밤 쉼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칼국수 팔아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질 뻔했다니요.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밀가루 채치고 멸치 우리고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접했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뻔했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들을 믿고 사랑했다는 거였어요. 서구 어릴 때 아픈데도 밤새 간병하고 학비 마련하려고 새벽 장사까지 했는데 나래가 시집 올 때도 예단 준비하느라 적금까지 깨었는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싸워야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다음 날 새벽 6시 쉼터에서 빌린 휴대폰으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40년간 새벽을 깨우던 습관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거든요. 유림 씨가 준 메모를 보면서 은행부터 연락했어요.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저 어제 제 명의로 보증금 관련해서 뭔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은행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은행에서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어제 오후 3시경에 고객님 계좌로 보증금 반환 예정액이 들어오도록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 신청이라 서류 검토 중이었어요.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벌써 누군가 손을 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의 말이에요. 누가 신청했나요? 성함이 윤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는 아드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구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 통장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그 신청 취소해 주세요. 전 동의한 적 없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바로 취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은행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나머지 두 은행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서구 명의로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은행 상담원이 중요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모르니까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변경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이런 신청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제가 하루만 늦게 알았어도 제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오전 9시에 유림 씨가 연결해준 공익 변호사 장도현 씨 사무실로 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장 변호사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 지금부터는 기록이 무기입니다.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째, 역 CCTV 영상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둘째, 은행 거래 내역과 신청 기록을 모두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셋째, 집 도어락을 바로 교체하시고 전입신고 유지 확인하세요. 넷째,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다섯째, 임차권 등기까지 하시면 더 안전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더라고요.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했던 상황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어르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법이 어르신 편에 서 있습니다. 그날 오후 먼저 동네 은행부터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비밀번호 바꾸시고 추가 신청 방지를 위한 잠금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재산 관리가 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40년간 조금씩 모은 적금, 가게 운영을 위한 예금, 보증금 통장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제 관리하에 있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집주인 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사장님, 저 해지 안 해요. 계속 살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아드님이 어머니 대신해서 해지 신청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해지할 생각 없어요. 계속 거기서 살 겁니다. 허 사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아드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죠?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사장님, 제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어요? 저 멀쩡해요. 아직 칼국수 집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 변호사가 써준 내용 증명도 그날 바로 보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라니까 뭔가 든든했어요. 그리고 동네 자물쇠집 아저씨와 함께 도어락을 새 걸로 바꿨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제 생일로 했어요. 누구도 모르는 오직 제 것인 숫자로요. 현관문을 새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서니 오래된 제 집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부엌 찬장에서 예전에 쓰던 국수 그릇을 꺼내 들었어요. 40년 전 결혼할 때 샀던 그릇이었는데 손때가 묻어서 더욱 정겨웠어요. 제 삶도 제 집도 제 이름으로 다시 덮개를 씌우는 기분이었어요. 사흘 뒤 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였어요. 제가 가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마 집에 갔다가 도어락이 바뀐 걸 알았나 봐요. 여기 있어, 내 집에. 그럼 왜 문이 안 열려요? 열쇠 바꿨거든. 전화 너머로 서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백화점에서 헤어진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치솟았어요. 걱정했다고? 막차 시간까지 지하철역에 혼자 놔두고. 그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거짓말 그만해.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행에 신청한 거 다 알아. 내 통장 건드린 것도 다 알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있다가 서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내 돈 가져가려던 게 오해야?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그날 오후 서구와 나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 변호사님도 함께 계셨고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거든요.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는데 아마 울었나 봐요. 어머니, 그날 역에서 길 잃으셔서 정말 놀랐어요. 연락도 안 돼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가져온 투명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역사 CCTV 제출 확인서, 은행 이상거래 신고 접수증, 내용 증명 발송증, 도어락 교체 영수증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길을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계획이야. 서구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통장에 손댄 거는? 나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우리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게만 정리되면 보증금 바로 갚아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요. 저는 나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보증금은 내 노동의 시간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새벽마다 밀가루 반죽하고 국물 끓여 모은 돈이야. 내 가게 구멍을 막으라고 만든 돈이 아니지.
서구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빚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때 장 변호사가 곁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분, 위임은 동의해서. 시작하고 동의는 언제든 철회됩니다. 지금 어머니는 명확히 철회하셨고 해지 합의도 거부하셨어요. 더 시도하시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래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모신다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너희가. 서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혹시 몸이 불편해지시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저는 가방에서 복사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나래가 작성한 요양시설 상담 신청서였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나래가 그 서류를 보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장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보호자가 아닌 본인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내 일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처리해야 할 짐으로 봤니? 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급했어요. 급해서 엄마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힘드셨죠? 하지만 잘하셨어요.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변호사님, 이게 끝인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20년 가까이 며느리로 지낸 나래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멋대로 정리하려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겠다고요. 제 이름으로 산 집에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겠다고요. 서구와 나래는 한 달 넘게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조금 외로웠지만 점차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가게도 다시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다 봄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세연 씨가 가끔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어느 날 유림 씨와 함께 왔어요. 정화 어르신, 제안이 있어요. 유림 씨가 말했어요. 지하철역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막차 놓친 분들, 집 없는 분들, 병원에서 늦게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 나눔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말이에요. 좋아요,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끈한 국수 나눔을요. 첫 번째 나눔 날이었어요. 제가 직접 끓인 멸치 국물에 소면을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린 따뜻한 국수를 준비했어요. 처음엔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화 어르신, 국수집을 역으로 옮기신 거네요. 유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플랫폼에서 담요를 걸쳐드릴 때는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세연 씨도 퇴근 후에 도와주러 와서 덧붙였어요. 어르신, 그날 밤 제가 처음 뵀을 때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가스버너 앞에서 국수를 끓이며 대답했어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돌아오는 중이었지. 그릇을 받는 분들마다 사연이 있었어요. 막차를 놓쳐 헤매던 70대 할머니, 병원에서 밤늦게 나온 젊은 엄마, 야근 때문에 지친 직장인, 갈 곳 없어서 역에서 밤을 새우는 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한 젊은 직장인이 말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단골분들도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요. 어떤 분은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구에게서 손편지가 왔어요. 한 달 만에 받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게 정리했고, 대출은 제 이름으로 다시 받아서 갚고 있어요. 엄마 보증금은 앞으로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용서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들도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니까요. 경계는 분명해졌지만 미움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역 앞에서 국수를 끓여요. 세연 씨가 퇴근 후에 도와주고, 유림 씨도 어르신들 상담을 도와줘요. 동네 마트 사장님도 재료를 조금씩 지원해 주시고, 지나가던 분들이 마음을 보태 주시기도 해요. 어떤 날은 20분 넘게 오시고, 어떤 날은 5분 정도만 오세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임신한 것 같았는데,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물론이지, 많이 드세요. 그릇을 내밀면서 물어봤어요. 집 멀어요? 네, 좀 멀어요. 병원 갔다가 막차를 놓쳤어요. 그럼 택시비라도.
하면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국수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저도 몇 달 전에는 막차를 놓고 역에서 헤매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름은 제가 지키는 거예요. 막차가 떠난 플랫폼에서 깨달았죠. 제 삶의 첫 차를 직접 몰고 나가야 한다는 거요. 누군가의 담보도 누군가의 관리 대상도 아닌 윤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국수 냄새가 플랫폼을 따라 번져요. 저는 그릇을 내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요. 다음 열차는 당신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제 이름으로 시작한 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열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화요일 밤 11시 막차가 떠난 후의 역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곳이 되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시간들로 가득한 곳이요.